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국어 강사 한미연이고요. 오늘 1, 2월 기본 이론반하고 그 기출 특강 개강일입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어제 단톡방 통해서 그 OT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OT가 한 1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매번 개강일에 좀 수업이 길어지는 감이 있어서 미리 영상 이제 올려드렸고, 오늘 수업 시간에는 작년이랑 좀 추가된 자료나 변경된 사항만 간단하게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설명회 만약에 안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용 처음 준비하기 전에 어떠한 요강이 있고 어떻게 준비 과정이 되는지 아셔야 되니까 올해 이제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설명회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 3번 공지 확인을 하시면 그 설명회 인강으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 인강생분 중에서 아직 단톡방 신청 안 하신 분은 그 방문각 온라인에 공지로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 친구 추가해가지고 저한테 개별톡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단톡방 초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저께 단톡방에 그 원노트, 여기 저희 그 단톡방이고 여기에 그 줄무늬 3개짜리 이렇게 누르시면 톡 게시판 있죠. 그래서 여기 톡 게시판에 이제 공지로 이미 쭉 올라가 있는데, 잘리네요. 그 중에서 여기 그 4번 공지 확인하시면은 그 원노트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원노트 1, 2월에 사용하는 것은 총 2가지예요. 그래서 요 전체 원노트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반 전용 원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원노트는 앞으로 쭉 수업 들으시면서 이제 공통적인 1년 동안 사용하실 거고, 요거는 이제 그 강좌별로 그 사용하실 건데요. 여기 그 저기 전체 원노트의 공부법 섹션에 들어가시면 저희 설명회 그 영상 수강하는 방법이랑 그 외에 이제 그 공부 방법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 작년에는 이제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년도 기출 해설 강좌랑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합격수기라든가 이런 것들 쭉 나와 있고, 공부 방법에 대한 것들도 이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마이크 지금 잘 들어가나요? 이거 끝에 계속 소리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제가 어저께 OT 미리 꼭 수강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OT 영상도 저희 단톡방 9번 공지 확인을 하시면 링크 올려드렸거든요. 아니면은 저희 전체 원노트 내에 이번에는 공부법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매뉴얼, 이제 여기 섹션을 가시게 되면 여기 매뉴얼 내에 OT 관련 공지 여기 밑에 보시면 OT 영상하고, 이제 OT 영상 때 제가 설명드렸던 그 교재나 자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공부 방법 이런 것들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뭐 이제 단톡방이라든가 원노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플 같은 것들 쭉 안내되어 있으니까 OT 영상 미리 꼭 보시고 수업을 들으시면은 좀 따라가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수업에 처음 들으시면 이제 그 자료 같은 경우에도 좀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것저것 이제 그 원노트도 사용하고 해서 처음에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그 영상 확인을 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는 게 인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카톡 단톡방에 제가 그 9번 공지글에 보면 저희 강의진도 미리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 파일 다운 받으셔서 요거는 이제 마인드맵이라는 게 한눈에 이제 보기 좋게 요거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내용이 많으면 글자가 작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프린트를 하게 되면 거의 식별이 안 될 정도로 작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핸드폰이나 태블릿 통해서 보시라고 일부러 PDF 파일로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이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보기가 안 되네. 그래서 일단 그 수업 오시기 전에 예습하실 때 이제 그 마인드맵 몇 페이지, 기출문제집 몇 페이지까지 예습해야 되는지 과목별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올해 개정된 22년도 그 개정판 기준으로 페이지 수가 돼 있기 때문에 작년 교재를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페이지 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수가 차이가 있을 때는 여기 뭐 교수법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목차랑 동일하게 제목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확인하고 미리 예습을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리고 이제 그
교재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업을 들으셨다는 얘기니까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된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미 수업 들으신 분은 그 추가된 문제까지도 이제 라벨지 같은 거 이용해서 다 붙여놓으셨을 테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올해 교재 이제 구입하신 분은 그 요거에 맞춰서 그 예습을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그 OT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확인하시면 되겠고,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원노트, 전체 원노트 내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그 기본 이론반 원노트 내에 여기 보시면 판서 공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그 기출 포인트 분석을 하는 거나 이제 그 판서해야 되는 거나 그림 자료나 뭐 해석 자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거를 매주 나눠드릴 수도 없고 또 동영상 이런 것들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미리 전날 수업 시간에 그 수업 전날에 올려드려요. 그러면 요거 이제 같이 보시면서 수업 들으시거나 아니면 요거를 요렇게 해서 복사 누르신 다음에 카톡 같은 거 있죠. 여기에다가 이미지로 붙여넣기. 아이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확인이 가능해서 이렇게 확대해 가면서 이제 보시면 되니까 미리 요거 이렇게 저장해 가지고 오시면은 같이 이제 보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단 오늘 수업 들으시면서 같이 보실 거는 요거 판서 공유 부분 정도 되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따라오기 힘드신 분은 꼭 OT 영상 미리 확인하시고 하시면 자료 설명이라든가 이용 방법이라든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순서는 일단 그 마인드맵 오늘 받으셨죠? 그래서 한국어 마인드맵이 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 교재는 1권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씨가 너무 작고 가독성이 떨어져서 이거 과목별로 해가지고 2권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어학개론하고 문법하고 묶어서 1권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교과교육학, 고대문학, 현대문학 묶어서 1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업의 진행 순서는 항상 제일 중요한 걸 먼저 해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순서가 아니라 이번 주에 어학개론이 제일 중요한 시험 포인트가 많다. 그럼 어학개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 많다. 문법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마인드맵에서 어학개론 파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중간중간에 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어학개론 부분 이렇게 목차 넘겨서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페이지 수가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 목차를 넘겨보시면 네, 본인 방향으로 봐야죠. 그래서 마인드맵은 다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해당하는 페이지 찾으셨으면 그래서 일단 이 마인드맵으로 먼저 그 해설 강의를 하는데 1, 2월에는 기출됐던 부분만 다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이제 1, 2월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전체를 다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복습하거나 할 때 소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딱 중요한 기출 포인트만, 그래도 시간이 조금 사실 모자르긴 해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이 해설 강의 한 부분을 토대로 바로 이제 그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어학개론 쭉 마인드맵 해설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해당하는 기출문제집은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학개론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래서 마인드맵 일단 그 앞에 펼쳐 놓으시고 그 옆에 이제 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학개론 앞에 표지 찾으시고
요렇게. 네. 그래서 일단 그 마인드맵 해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풀 거니까 일단 기출문제 좀 옆에 잠깐 놓으시고 마인드맵 준비하시고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교재 보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OT를 미리 촬영해서 올려서 시간이 좀 세이브된 만큼 여러분이 미리 쭉 한번 살펴볼 시간을 좀 드릴게요. 바로 설명 들으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오늘 자료 나눠드린 것 중에서 그 프린트로 나눠드린 것 중에서 최다 출제 리스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위에 제목을 보면 최다 출제 리스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출제 리스트 1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1강 출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걸 안 해놨네. 이렇게 이 최다 출제 말고 그냥 이제 그 출제 리스트 1강으로 되어 있는 이거 더 큰 거 있죠. 이 출제 리스트 최다 출제 리스트는 보면 여기 다 색깔이 칠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출제 리스트 어학개론 1강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도 있고 안 칠해져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 출제 리스트가 이거 사실 다 OT에서 설명드린 거긴 한데 이게 과목별로 시험에 나오는 모든 포인트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게 몇 년도에 어떤 형태로 출제되어 있는지 기출 그 연도 적어 놓은 거고요. 뭐 객 되어 있으면 객관식, 기 되어 있으면 기평, 서 되어 있으면 서술형, 논 되어 있으면 논술형. 지금은 논술이 없어졌지만 객관식도 아니고 기입하고 서술만 있지만 이제 원년도 97년부터 이제 21년도까지 문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 유형은 총 4가지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거를 설명하고 바로바로 여기서 이제 그 기출 풀이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최다 출제 리스트는 그러면 뭐냐? 여기 기존 출제 리스트 중에서도 시험에 임용시험에 가장 많이 된 기출 그 주제만 뽑아놓은 거예요. 과목별로. 그래서 어학교련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거 한 10개에서 12개. 문법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파트 10개 대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 최다 출제 리스트를 따로 드린 이유는 뭐겠어요? 제가 설명회 때도 공부 방법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욕심 부리지 말고 1, 2월에는 제일 많이 기출됐던 부분 한 50개 정도면 완벽하게 내 것으로 소화를 해도 성공이다.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거는 모르겠어도 내가 이 최다 출제 리스트에 있는 거는 1, 2월에 완벽하게 내 걸로 소화한다를 목표로 가지시고 요거 계속 이제 돌리시면서 제가 누적형 암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공부 방법에도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 이제 활용하시라고 요것만 따로 주제 리스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예습을 할 때도 어떻게 하시면 효율적이겠어요? 일단 최다 출제 리스트 내용을 과목별로 확인을 하고 여기 보면 1강, 2강 뭐 다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1, 2월에는 이거 1강에서 해설한다는 거고 요거는 뭐 2강에서 해설한다는 거고 3, 6월에는 뭐 3강, 7, 8월에는 2강 이런 식으로 진도 표시를 다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미리 예습을 못 해오셨겠지만 다음 주에는 2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예습을 해오시면 되겠죠. 이게 본인이 준비 정도에 따라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가 97년도부터 21년도까지 있으니까 지금 24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그 기출문제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미리 그 기출문제만 풀어온다고 생각해도 사실 굉장히 벅차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순서대로 푸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래서 고시는 항상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강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순서대로 연역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5분 후에 시험 본다, 10분 후에 시험 본다 그러면은 초치기 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만 한번 후룩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항상 5분, 10분 갱신하면서 공부하시라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예습도 마찬가지예요.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출 항목이 제일 많은 거. 근데 그거는 이거는 그 중에서도 많은 것 중에서도 많은 거를 추려놓은 거니까 항상 예습을 하실 때 오늘 그러면 2강에서 보니까 이 부분이 제일 많네? 그럼 얘를 먼저.
똑같은 최다 출제라고 하더라도 기출문항이 더 많은 거. 왜냐하면 이게 어학뿐만이 아니라 문법도 있고 고대문학도 있고 현대문학도 있고 총 5개 과목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항상 월요일날 문법, 화요일날 어학개론 이런 게 제일 안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그런 거 상관없이 과목에 상관없이 최다 출제 리스트 보고 아 이번 주에는 고대문학에서 이 주제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다. 그럼 그거 우선적으로 예습하는 거예요. 복습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리 마인드맵으로 예습을 하시기 전에 출제 리스트를 확인하고 여기 기출 문제가 다 있으니까 요거 해당하는 그 기출 문제를 풀어오는 거. 그래서 내가 거의 매주 기출 문제집을 한 10에서 12페이지 정도 과목별로 풀거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문제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다 해석하고 풀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일단 다른 거는 모르겠고 나는 여기 최다 리스트에 있는 것만 무조건 예습을 해온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시면 훨씬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거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면요. 적어도 한 15문제에서 많게는 거의 30문제까지 과목별로 있거든요. 그럼 그 5개 곱하면은 거의 한 주에 150개에서 200개까지도 문제가 나가요. 그럼 내가 그거를 다 단어 찾아가면서 막 꼼꼼하게 읽고 풀고 그렇게 하느니 딱 표적을 세워가지고 그 중에서 한 30개, 40개를 확실하게 푸는 게 설명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이제 나중에 남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200개를 채워놓고 다 빠져나가느니 딱 타겟팅을 하고 그거를 몇 회독을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이거를 3, 6월에도 반복하고 7, 8월에도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그 기출을 변형하는 형태로 모의고사도 보고 공부도 하시고 할 거기 때문에 이 기출에 나와 있는 거는 이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60, 70%는 나왔던 게 또 나오고 거기에 새로운 영역이 확장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 7, 8월까지 기출을 적어도 3회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왜냐하면 오늘 첫 수업 들으면 되게 겁도 많이 나고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거든요. 왜냐하면 1, 2월에 줄여서 기출만 해도 이미 시험의 양이 굉장히 이제 양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내가 일단 여기 있는 거 다 해야겠다가 아니라 정말 1, 2월에는 이 최다 리스트만 완벽하게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래서 쭉 200개를 보는 게 아니라 한 50개를 내가 4번 볼 수 있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다 리스트를 오늘 나눠드린 거고 이제 그 강의별로 이제 총 8번에 걸쳐서 1강 출제 리스트 2강, 3강 해서 8강까지 과목별로 잘라서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학개론에서 오늘 이제 해야 되는 그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어의 그 현대 한어의 문법 특징 부분 중에서 이제 중국어는 형태의 변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형태의 변화 없다. 그래서 어순과 허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이제 기출 문제를 미리 한번 풀어보시면 아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마인드맵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보고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면 왜냐하면 마인드맵은 축약형으로 도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해 안 가면 그때 중국어 이론서를 펴서 그 해당하는 부분을 원서로 한번 읽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습을 가장 큰 덩어리에서 버리고 이렇게 축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정말 중요한 내용 살을 붙여가는 방식으로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거 지금 아직 설명을 듣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형태 변화가 없는 언어다. 어순이 중요하다. 허사가 중요하다. 일단 요거 기억하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흘려 듣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오늘 완벽하게 소화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자, 그럼 이제 마인드맵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도 여기 보시면 기출 이렇게 해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가 된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서술형이라는 의미이고요. 핑크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기입형 혹은 객관식으로 나왔다라는 의미이고 오늘 진도에는 없지만 녹색으로 또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논술형으로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보실 때에도 우선 기출이 표시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효과적일 거고 이 기출 문항의 개수가 많은 거를 우선적으로 보시는 그러니까 이 순서에 집착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만약에 1페이지부터 오늘
잠시만요. 4페이지까지 쭉 나간다 그러면 대부분은 공부하시는 패턴이 1페이지부터 차례대로 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임용은 물리적인 그 봐야 되는 그 공부의 양이 시간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기 때문에 그 순서를 집착을 하시다가는 항상 우리가 앞부분만 하다 끝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순서에 대한 그런 것들을 파괴하고 무조건 딱 보면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잖아요. 뭐가 제일 많이 기출이 됐는지. 그럼 그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이게 순서 지식이 앞에 걸 이해해야 뒤에 게 연결되지 않나요? 특히 뭐 문학 같은 경우에는 흐름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는 나중에 퍼즐처럼 짜맞춰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단편적일지라도 그 하나의 시험 포인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게 어떻게 기출로 되었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지 알면 이렇게 몇 회도 반복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쭉 하나로 맞춰지면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그 흐름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마다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일하고 뭐 병행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만 이제 전념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하루에 뭐 10시간 공부할 수도 있지만 뭐 한두 시간밖에 시간을 못 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부족하신 분일수록 더 이런 식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둬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일단 제가 해설 강의를 할 때는 이거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실 것을 이 순서가 아니라 항상 중요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시간이 되게 적은 분이에요. 그러면 나는 요 부분만 확실하게 예습해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난 이거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 요 다음 중요한 거. 그 중요도의 순서는 항상 기출 개수. 요렇게 따지셔서 그러면 어떤 분은 딱 하나만 해올 수도 있고 하나의 시험 포인트만 어떤 분은 뭐 2개 할 수도 있고 3개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본인의 가용 시간에 따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복습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회 때 이제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 교육학하고 교과 내용학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교과 내용학에 해당되는 것이 이 어학개론, 문법, 고대문학, 현대문학이고요. 교과 교육학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교과 내용학 중에서도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이 어학이랑 문법인데요. 어학하고 문법하고 2개 합치면은 거의 50점 가까이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80점 만점 중에서 65에서 67점 정도를 받으면 1차를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어학하고 문법의 출제 비중이 거의 50이에요. 그리고 그 50점 중에서도 거의 40점 이상은 기출된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1, 2월의 기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 2월에 가장 많이 출제됐던 기출 포인트를 5, 60개 정도 내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3, 6월에 그거를 반복하면서 또 50개를 추가하고 또 7, 8월에 앞에 거를 또 묶어서 반복하면서 또 50개를 추가하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 눈덩이 불리듯이 하셔야지 이렇게 딱 분리돼서 다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비효율적이다. 자 그러면 일단 1, 2월에는 한국어로 된 마인드맵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중국어로 답을 써야 되는 것들은 다 중국어로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원서를 보게 되면은 좀 이제 그 독해에도 그렇고 좀 이렇게 많이 어려울 수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는 기입 아니면은 서술형. 근데 서술형도 그 4줄짜리 안에 답을 쓰게 되니까 많은 양의 중국어를 쓰시지는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단 기입형이 나오면 이 용어를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서술형이 나오게 되면은 비문이 없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비문이 없는 완벽한 답을 써야 되는데 제가 딱 그 제일 간단한 답을 정리를 해서 드릴 거예요. 기출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많이 암기를 하셔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키워드는 한국어 마인드맵은 다 이렇게 한국어로 되어 있고 키워드는 중국어로. 그리고 3, 6월이 되면은 똑같이 1, 2월에 썼던 한국어 마인드맵의 중국어 버전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1, 2월에는 요거를 처음부터 지금 다 중국어로 외우고 해독하고 이렇게 하기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은 한국어로 이해하고 여러분이 답을 쓸 부분 요거는 중국어로 기억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교과 내용학 중에서도 어학개론하고 문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어학개론이 그 범위에 비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어학개론을 제일 먼저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출제 영역표를 좀 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그 출제 영역표 중에서 어디 볼까요?
요거 아까 제가 진도 나와 있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통론의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어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통론, 음성, 문자, 어휘 이렇게 총 4개 파트 중에서 통론에 해당하는 것이 마인드맵을 쭉 보시면 일단 보통화와 방언이 여기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보통화는 중국어의 표준어를 지칭하는 명칭이죠. 그래서 이 표준어에 관련된 개념, 명칭 이런 것들 쭉 보고, 그리고 방언, 그래서 보통화랑 방언 비교하고 방언의 특징 같은 거 파악하고 방언의 그 7대 방언 이런 거 이제 그 지역이라든가 대표 방언 이런 것들 암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파트가 현대 한어, 현대 중국어의 특징을 다시 음성 특징, 뭐 영어나 한국어랑 비교해 봤을 때 현대 중국어에는 어떤 독창적인 독특한 특징이 있는가를 음성 부분, 예를 들면 중국어는 성조가 있다던가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어휘 특징, 그리고 문법 특징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건데,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그 2개의 시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론 부분에서 기억해야 되는 그 출제형의 포인트가 보통화와 방언, 그리고 현대 중국어의 특징이에요. 근데 보통화와 방언은 관련된 명칭, 개념, 비교. 그래서 어학개론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정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거. 그래서 보통화란 무엇이고, 베이징화라는 건 무엇이고, 한위라는 건 무엇이고, 그거를 명확하게 구별을 하거나 비교를 하는 형태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서, 일단 어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정의와 예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어학, 그러니까 중국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중국어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어학의 연구 범위, 우리도 이제 국어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듯이 중국어를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한자의 3요소를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한자의 3요소가 형, 의 이렇게 3가지예요. 형은 형태를 말하는 거고, 음은 음성을 말하는 거고, 의는 뜻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한자의 형태를 연구하는 학문, 그것을 문자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한자의 소리체계나 음성체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성운학, 왜냐하면 성모와 운모 이렇게 성운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자의 의미, 왜냐하면 중국어 같은 경우는 고대 한어랑 현대 한어가 분리돼 있죠. 그러니까 고대 한어 같은 경우에는 백화 해석, 주석 같은 거를 봐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뭐 고대의 시가나 산문 이런 거 백화 해석 없으면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대 한어를 현대 한어에 맞춰서, 아니면 뭐 옛날 선진시대 때 산문을 당대 때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훈을 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의미를 풀이한다, 주석을 단다, 이런 것들 의미에 관해서 이제 풀이를 하는, 오늘날 통용되는 의미로 바꾸어주는, 이것을 가리켜서 훈고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자,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럼 이거 왜 중요하냐? 시험에, 02년도 시험에 중국어학의 다른 이름이 소학이거든요. 소학의 연구 범위 3가지를 쓰는 문제가 실제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어는 이렇게 형, 의 3가지 관점에서 연구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자학에 대한 거를 저희도 이제 한 5강쯤에 쭉 할 거고, 음성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음성 관련해서 성모, 운모, 성조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훈고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독해에서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어제 이제 독해 수업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전 산문이나 시가 같은 거 보면 그거 백화로 해석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일종의 훈고학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다. 자, 이거는 뭐 02년도에 한번 나왔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시험 포인트 중에서 나왔는데 또 나오는 게 있고, 오히려 한번 건드려져서 그 다음에는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데 낸 거죠. 그러면 요거는 또 내기에는 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만약에 나왔던 것만 공부를 하고 하면은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제 시험 범위 같은 경우가 계속 기출에서만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확장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출이 많이 된 거는 중요한데 확장되는 부분은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연구되는 부분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건 한번 건드려졌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소학의 연구 범위 이런 거는 한번 오히려 나왔기 때문에
예, 또 출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니까 그만큼 덜 중요한데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어학개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명칭과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서울 말이 뭐 꼭 반드시 서울 사투리도 있다고 하고 표준어는 아니지만 표준어라는 게 있고 지역별 사투리라는 게 있죠.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훨씬 넓고 이제 많은 인구 민족이 함께 하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사용을 하는 그 사투리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표준어를 지칭하는 명칭도 여러 가지를 혼재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 표준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확립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일단 여러분이 듣기에도 한어라는 말도 있고, 그쵸? 중국어라는 말도 쓰고 우리가 보통어라는 말도 쓰고 중국어를 지칭하는 말 중에서 여러 가지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일단 현대 한어라고 하면 이거는 어학개론 관련된 책이 현대한어, 시엔다이 한위라고 되어 있는 책 되게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칭을 할 때 현대한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대비되는 개념이죠. 우리가 구다의 한위가 있고 시엔다이 한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다의 한위와 비교해 봤을 때 시엔다이 한위는 어떤 개념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차례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한어는 좁은 의미로 봤을 때에는 표준어만을 지칭해요. 근데 넓은 의미의 현대 한어는 표준어와 방언을 지칭을 해요. 모든 중국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현대에 사는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는 표준어만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표준어를 중국어에서 부통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보통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에서 통상적인 말, 통용되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보통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보통화를 정했을까? 왜냐하면 중국은 땅덩이가 워낙 넓고 인구도 뭐 10몇 억이나 되는데 사실 지역마다 쓰는 말이 다 다른데 완전 새로운 언어를 창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기준 해서 오늘부터 이 지역 말을 표준어로 하자 이렇게 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지역별로 다 다른 말을 뭐 합쳐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말을 만든다? 이건 힘들 거 아니에요. 우리도 서울 말을 서울 지역에서 쓰는 말을 거의 이제 표준어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 기준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필요하죠? 소리가, 발음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휘가 필요하죠. 문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정했는데 일단 발음은 남방하고 북방하고 굉장히 발음상의 차이가 크잖아요. 우리가 광동어랑 베이징화만 딱 떠올려도 서로 우리 서울 사투리랑 제주도처럼 통용이 안 될 만큼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일단 결정을 해야 됐어요. 근데 어느 지역의 말을 발음의 표준으로 할 것인가 했을 때 그거를 베이징 위인이라고 얘기해요. 베이징의 발음을 그 표준 발음으로 한다. 뭐 광동이나 어디 뭐 그 상하이 이런 데가 아니라 베이징의 발음을 그 표준으로 한다. 근데 일단 여러분이라면 어느 지역 말을 일단 그 표준어로 삼고 싶어요? 어떤 게 합리적이겠어요? 일단 지금 제일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그게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더 간단하고 쉬운 게 합리적일 거예요. 근데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로서의 상징성도 있고 가장 사용 인구가 넓은, 사용 인구가 많은 방언구이고 또 남방은 성조가 9개까지도 있는데 반해서 베이징 그의 그런 그 지역의 방언구 같은 경우에는 성조가 4개 혹은 3개에서 5개 사이로 비교적 음절 구조가 간단하고 용이했기 때문에 베이징 위인을 표준어문으로 삼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휘 지역마다 쓰는 그 우리도 사투리 그 지역마다 쓰는 말 같은 게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부산 사람들 까리하다 그러면 서울 사람들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휘는 어디를 또 표준으로 잡을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밑에 나오겠지만 중국 땅덩이가 이렇게 넓은데 총 7개의 방언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북방방언, 뭐 오방언, 민방언 이런 식으로 7개의 방언구가 있는데 이 중에 어느 지역의 어휘, 어느 지역의 말을 그런 그 어휘의 표준으로 삼을 것인가? 마찬가지 이유로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럼 그랬을 때 이 북방 방언 부분이 가장 그래서 북방 방언의 대표 방언이 북방 방언구의 대표 방언이 베이징화인 거고요. 북경어인 거고 그 외에도 뭐 이런 이제 그
북방 지역에 있는 뭐 이런 뭐 산동 지역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북방 방언구를 그 어휘적인 표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기초 방언을 무엇으로 하냐는 거는 어휘. 그래서 베이방 방언, 북방 방언을 그 기초 방언으로 하고, 그리고 문법적인 부분에 대한 규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문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모범적인 현대 백화문 저작을 그 문법 규범으로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면어는 크게 백화문과 문언문으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거는 구어, 거위가 있고 그 다음에 글을 써서 쓰는 문어가 있죠. 근데 우리가 서면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이 서면어의 종류에는 중국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문언이 있고 백화가 있어요. 그래서 문언문 하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뭐 이렇게 고전산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 한유의 제11학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출사표 뭐 이런 것들이 옛날 고문에 해당하는 거, 고전산문 이런 것들이 문언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그 악효정전이나 이런 것들이 백화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마이화. 그래서 마이화는 뭐예요? 우리가 구어로 이야기를 하는 입말하고 가까운 서면어를 우리가 바이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입말하고 구어하고 차이가 큰 서면어를 문언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이 신해혁명 이후에 이런 그 문언 일치, 구어와 문어의 일치, 백화운동 같은 것도 일어나면서 문언문을 더 이상 쓰지 않고 백화로 전환되게 된 거죠.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덕분에 이제 그 한자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이제 한글을 쓰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이제 문언문에서 백화로 좀 더 입말이 통용되는 가까운 쪽에 이제 서면어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언문을 문법 규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화를 문법 규정으로 해요. 근데 방금 이 백화를 언제부터 쓰게 됐다 그랬어요? 제가 신해혁명 이후에 백화운동이 일어나면서. 근데 그 전에 삼국지, 수호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백화소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최초의 백화소설은 명대 때, 명나라 때 발생을 했어요. 그럼 그냥 백화라고만 하면은 이게 명청대 때 백화인지 현대의 백화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현대의 백화문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붙인 거죠. 근데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모두 문법적인 거에 딱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도 있고 오히려 좀 이런 비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학적인 효과를 위해서 일부러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전제 조건 하나 더 붙인 게 모범적인. 그러니까 비문이 아닌 문법적인 규범에 맞는 모범적인 현대의 백화문 작품, 저작을 그 문법적인 기준으로 삼는다. 이 세 가지 음성과 어휘와 이 문법 규범, 이 세 가지에 근거해서 보통화를 삼은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표준어를 중국에서는 보통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화의 음성 기준, 어휘 기준이 다 뭐예요? 베이징 위인, 베이방화. 베이징화를 중심으로 하는, 북경어를 중심으로 하는 북방방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표준어랑 그 서울말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서울 사투리가 일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말 입고를 거의 표준어라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들 사이에서도 보통화와 북경어를 서로 혼용해서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보통화와 베이징화는 굉장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방금도 얘기했듯이 보통화라고 하는 것은 베이징의 발음, 북방 방언을 그 어휘와 음성의 표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음성적인 측면이나 어휘적인 측면이나 문법적인 측면에서 서로 굉장히 비슷하겠죠. 하지만 베이징화는 방언이고 보통화는 한민족 공통의 표준어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개념상에. 실질적으로는 발음도 비슷하고 쓰는 어휘도 비슷하고 문법도 똑같다고 하더라도 베이징화라고 하는 것은 그 방언이고 그 다음에 보통화라고 하는 것은 공용어, 표준어라는 개념상의 명확한 차이가 있다. 이런 게 지금 뭐 이렇게 서술형 시험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초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베이징화, 북경어라든가 아니면 보통화 이런 것들이 개념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유사성이 많아서 혼돈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지를 서술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학개론에서는 이 개념과 명칭과 이거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의 공통점은 바로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음성, 발음, 문법상의 유사성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은 요거 이제 한 문제 얻어가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보통화를 지칭하는 명칭도 지역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중국의 대륙, 본토에서는 보통화라고 하는데 대만에서는 뭐라고 해요? 국어, 구어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국어라고 하는 거는 중국어에서는 어문이에요. 언어와 문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 배운다라고 했을 때 국영수 할 때 국어 할 때 중국 사람들은 어문 배운다라고 얘기해요. 위엔, 원즈 얘기하는 어문이 국어고 보통화를 지칭하는 명칭은 대만에서는 구어위라고 이야기를 한다. 나라의 언어. 그래서 원래는 이 표준어의 명칭 자체가 어떻게 변화했냐면 춘추 전국시대 때는 자, 이 아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른 말, 또 고급스러운 말 이런 뜻으로 아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한나라 때 되면은 통용되는 말이라고 해서 통위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명대 때 오게 되면은 명청시대 때는 관리들, 주로 북방의 관리들이 사용하는 말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관화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신해혁명 때까지는, 그러니까 신해혁명, 그 때까, 그러니까 그 중국이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이 됐죠. 그러니까 신해혁명 때부터 1949년, 즉 국민당 정부 때까지는 구어위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갔죠. 그러니까 대만에선 여전히 그 구어위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는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지금의 중국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 표준어를 보통화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본토에선 이 표준어를 보통화라고 얘기를 하고 대만에선 여전히 구어위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따지면 구어위가 먼저고 그 다음에 보통화로 간 거죠. 예. 그리고 동남아 화교들은 화교들이 사용하는 말이다라고 해서 후아렌, 후아차오, 화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호아위라는 명칭을 쓰고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우리도 지금 중국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중국 본토에서는 중국어위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비문이에요. 중국화, 중국화는 있지만 중국어화는 있지만 중국어위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없는 말인데 오히려 지금 역수출이 돼서 중국 사람들도 중국어위 하면 아라는 듣는데 이거는 한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한위, 보통화를 지칭하는 명칭일 뿐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표준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역별, 시기별로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다 시험에 나왔었다. 자, 그리고 이 언어 형식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이고요.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자, 그럼 제가 보통화에 관련해서 지금 쭉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아까 현대 한어가 넓은 의미에서는 보통화 플러스 방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방언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요거를 이제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화는 한민족의 공통 언어예요. 그리고 영어, 불어, 독어, 한국어, 중국어처럼 하나의 독립적인 언어 형태예요. 근데 우리도 한국어라는 말은 있지만 부산어, 예를 들면 제주도어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사투리,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의 하위 개념의 한 지류, 그 지역별로 사용되는 말일 뿐 동가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등가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방언은 공통어에서 파생되어진 하나의 지류, 가지이지 그 보통어랑 동등한 형태의 독립된 언어 체계가 아니다. 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던 지문이고요. 자, 그러면 보통화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우리가 광동어로 얘기하는 사람, 베이징화로 얘기하는 사람 서로 소통은 안 되지만 같은 베이징人끼리는 소통이 되고 상하이人끼리는 서로 소통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방언은 그 해당 지역에서는 하나의 언어 체계로서 체계도 갖추고 있고 음성, 어휘, 문법 이런 체계를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의사소통 도구로서 꽁쥐로서 쓰일 수 있죠. 그리고 찌아오지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거 특히 교과교육학에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찌아오지는 서로 교류하는 거잖아요.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방언도 표준어처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도구나 수단이 되지만 일단 방언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남이죠. 그럼 그랬을 때 1번이 북방방언이에요. 그쵸? 그리고 2번 여기 어디예요? 상하이, 항저우 있는 그쪽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이 옛날에는 고대 이름이 오였어요. 오방언. 예. 자, 그래서 이 1번 베이펑방예는 베이징화가 그 대표 방언, 이 북방 방언구에서, 그리고 오방언에서 대표 지역, 대표 방언은 수조화, 상하이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지금 상하이화는 좀 많이 이렇게 오염이 됐다고 해서 순수하지 않다라고 해서 수조화를 그 오방언의 대표 방언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3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방언이라고 해서 다시 민북방언과 민남방언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때 민북방언의 대표 방언이 후조화이고, 그 다음에 남부가 시아먼화예요. 그래서 여기 그 하나의 방언구에 무수히 많은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 도시의 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것도 웃긴 건데, 대전이라고 하더라도 대전 시내에 사는 사람하고 또 그 충청도 지역에서 더 또 시골 산간으로 가게 되면 또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그 지역을 선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방언 지역의 대표 방언, 요거는 잘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리고 4번으로 오게 되면은 객가방언. 자, 그래서 커지아 방언의 대표 방언은 메이센화, 메이현어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5번 지역이 우리가 광주로 유명한 위에방언, 월방언 지역이에요. 대표 방언은 광주화, 광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다시 넘어오면 6번이 상방언이라고 해서 시앙방옌이고 장샤가 있는 지역, 그 장샤화가 대표 방언이고, 그 다음에 7번이 깐방옌, 간방언이라고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남창이 대표 지역이어서 난창화. 그래서 총 7개의 방언 구역의 명칭과 대표 방언을 일단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 지도상의 위치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 지도상의 위치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방언별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일단 베이펑방언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겠어요? 표준어, 보통화의 음성적, 어휘 문법적 기초를 제공을 한다. 그게 기초방언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고대 한어에는 입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기역, 리을, 비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침 있는 것 같은 소리 있죠.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고대에 입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받침처럼 느껴지는 게 그 베이징화, 보통화에서는 엉 이 정도고 나머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권설음, 혀를 많아, 얼화음도 되게 많고, 이런 것들이 베이펑방옌의 이제 특징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상해나 수조에 있는 오방언 같은 경우에는 고대 한어, 옛날 중국의 옛날에 그 원나라 때 처음으로 베이징을 수도로 정했고, 그 이전에는 남쪽 뭐 시안이라든가 루오양이라든가 아니면 더 내려와서 이제 항저우 이런 쪽이 그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남방 방언의, 그러니까 남방 쪽에서 이제 옛날 고대 한어의 음성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방언이 옛날 고대 한어의 발음과 가장 유사하다, 보존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의 월방언 같은 경우에는 화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고대 한어의 음성적 그런 어휘적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커지아라고 할 때 이 커가 손님 객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축객령 이런 거 할 때 객 하면 그 객을 쫓아낸다. 그럼 옛날에 뭐를 객이라고 했느냐? 원래 지역에서 살던 원주민이 아니라 쫓겨내려온 이주민. 그러니까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 때 같은 경우는 전쟁 나게 되면은, 나라 망하게 되면 다른 나라로 넘어와서 뭐 관리도 하고 벼슬도 하고 아니면 이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객이라고 불렀는데, 원래 이 객이 북방에 살고 있었다가 이제 그 남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객가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이 지역에. 그래서 이 북방에서 온 이주민들의 지역이라는 뜻으로 커지아 방옌이 된 거고, 그러니까 얘는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남쪽에 있지만 남방 발음, 남쪽에 사는 북쪽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음성적인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디에 더 가깝겠어요? 북방에 훨씬 더 가깝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그 순리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좀 뭔가 특이하고
예외적이고 이런 것들을 시험에 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베이징화가 표준어에 제일 가깝겠죠. 우리가 여기 있는 지역들로만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보통화와 제일 그 유사성이 높은 지역이 어디겠어요? 북방방언이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 북방방언과 인접한 지역이 유사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쪽인데 남쪽도 이 북방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 간의 그 방언 간의 차이를 보게 되면 북방방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감상 얘네들이 어디예요? 감상 그쵸? 그리고 순서대로 오방언, 민방언, 월방언 순서예요.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객가방언은 아까 4번이었죠. 객가방언은 오방언이나 민방언보다 더 남쪽에 위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어와 오방언, 민방언보다 더 가깝대요. 이런 차이가 왜 기인했다고요? 이 객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원래 북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말은 북방 방언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언어의 사요소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방금 제가 보통화의 표준 얘기할 때 어떤 표준을 얘기를 해줬어요? 발음의 표준, 그렇죠? 사용하는 어휘의 기준, 그리고 문법의 기준. 자, 그럼 우리가 언어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 요소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소학의 연구 범위에서 형, 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어의 사요소는 일단 발음 해야 되니까 그 사용하는 어휘 있고 문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있어야 돼요? 문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언어의 사요소예요. 그럼 우리가 일단 이해하기 쉽게 베이징화랑 광동어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베이징화랑 광동화랑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뭘까요? 일단 발음 차이가 가장 크겠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어휘, 문법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문자는 완전히 똑같겠죠. 그래서 언어 요소별로 따져보게 되면 방언간에서 가장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은 발음, 그 다음에 어휘, 문법, 문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하기 때문에 이 방언은 보통화와 독립적인 동등한 관계의 언어 체계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발음도 차이가 많고 어휘도 쓰는 게 다르고 문법도 좀 다소 차이가 있고 하면 그러면 그냥 다른 언어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뭐다? 일단 문자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렇죠? 공통의 문자 부호 체계 한자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해요. 사용하는 어휘와 발음이 틀릴 뿐이에요. 다를 뿐이에요. 근데 어휘도 단위는 똑같아요. 예를 들면 형태소, 단어, 구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그래서 어휘 체계도 유사해요. 다만 발음의 차이가 존재할 뿐인 거죠. 근데 발음도 영어 1어처럼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성, 운조, 성모, 운모, 성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의 발음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체계의 언어라고 하긴 힘든 거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방언 내부 간에는 지역적 차이도 있고 언어 요소별로도 발음, 어휘, 문자, 아까 문법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상호 대응되는 음성 체계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또应的 위인시통 성모, 운모, 성조라고 하는 시형윈디아오의 동일한 음성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동일한 공통의 어휘 체계라는 것이 있고 비슷한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통용된 문자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얘를 아예 독립된 새로운 언어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언은 보통화와 양립할 수 있는 독립된 언어 체계가 아니다. 하나의 지역적인 변형된 형태일 뿐이다. 라는 게 이 보통화 방언 부분에선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부분이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 7대 방언의 대표 방언과 그 지역적 그리고 이제 음성적 특징 요거를 변별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통화 방언에 관련된 모든 시험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얼핏만 봐도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죠. 근데 이거 2페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학개론은 굉장히 효율이 높은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적은 거에 비해서 시험이 굉장히 다수, 반복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어학개론을 우선적으로 이제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통론의 두 번째 섹션. 그렇다면 우리가 현대한어의 개념을 방금 봤잖아요. 현대한어는 뭐라고요? 보통화와 방언. 근데 그 중에서도 좁은 의미의 현대한어는 보통화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랬을 때 이 현대한어의 특징, 방금 언어의 사요소가 뭐라고요? 발음, 어휘, 문법, 문자. 근데 문자는 모든 지역 다 똑같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걔는 빼고. 그리고 고대한어랑 현대한어로 넘어오면서 번체자와 간체자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한자라는 기본 체계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발음 특징, 음성 특징, 그리고 어휘 특징, 그리고 문법 특징. 자, 그렇다면 왜 굳이 현대한어의 특징을 살펴보느냐? 여기서는 두 가지의 비교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라고 하는 것의 상대적인 건 뭐예요? 고대라는 거죠. 고대한어와 비교해봤을 때 현대한어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한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영어죠. 영어나 아니면 우리 한국어, 일본어처럼 다른 언어 체계와 비교해봤을 때 중국어의 한어의 고유의 특징은 무엇이냐를 언어 요소별로 발음, 어휘, 문법 차례대로 볼 텐데, 자,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온 부분만. 자, 그럼 중국어 하면 우리가 개괄 시간에도 그렇고요. 그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아는 게 뭐예요? 중국어는 성조가 있다. 근데 중국어에서 성조가 있는 게 왜 중요할까요? 자, 그 어학개론에서 아까 어학의 사요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음성 파트예요. 음성. 성모, 음모, 성조, 뭐 음변, 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음성 파트가 압도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음성 파트 중에서도 우리가 솔직히 뭐 발음에, 그러니까 뭐라고, 습관의 차이, 뭐 발음의 차이로 인해서 뜻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모든 음성 요소 중에서 뜻에 영향을 주는 게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와요. 예를 들면 성조, 잘못 발음하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뭐 경성, 변조 이런 것들, 뭐 중음, 강세 같은 거, 아니면 휴지, 어디서 쉬느냐 이런 거 다 뜻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뜻에 영향을 주는 음성 요소가 음성 파트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듯이 상식적으로 중국어는 성조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성조가 있는데 이게 뜻에 영향을 안 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텐데, 성조가 뜻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중국어 마인드맵으로 잘못 넣었네요. 어쨌든 이제 성조가 있는데 성조가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쉐이지ao 하면은 물만 둔대. 쉐이지ao라고 발음을 한 순간 잠자다가 돼버리니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국어의 음성 특징에서 이거는 영어나 한국어 이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영향을 많이 미쳐요? 장단, 길이. 예를 들면 뭐 배, 눈. 우리는 장단음이 뜻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뭐 예를 들어 it과 it, 장단, 그렇죠? 그리고 영어는 강세, 이런 것들이 뜻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중국어는 상대적으로 길이, 뭐 강세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뭐 경성 때문에 영향을 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고정, 성조에 의해서 뜻이 변별된다. 그래서 중국어는 성조 언어라는 것이 음성 특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일단 오늘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그 어학개론에서 정의와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중국어는 성조가 있는 언어라서 성조가 뜻을 변별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쉐이지ao, 그 다음에 칸슈, 요런 예제를 보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이 답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모, 음모 다 똑같은데 성조만 다른 것들, 예를 들면은 연습하다의 리엔시, 연락하다의 리엔시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있죠. 그래서 이런 예제를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어휘 특징. 얘는 고대한어랑 비교해봤을 때 현대한어의 어휘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이 어저께 독해 수업을 들으셨을 테니까 고전산문 같은 거 보면 한 글자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죠.
한 글자 하나가. 그쵸? 그래서 한 글자 하나하나가 다 단어예요. 단음절 단어가 되게 많아요. 고대 한어의 특징은. 그쵸? 근데 현대 한어로 넘어오게 되면은 단음절 단어가 별로 없고, 예를 들면은 고대 한어에서는 무가 눈이에요. 근데 오늘날 현대 한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엔징 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시만 써도 도리였는데 지금 발음할 땐 시토 이런 식으로 붙이잖아요. 즉 원래 단음절이었던 단어를 더 붙여서 쌍음절로 만들던가, 아니면은 축약어도 되게 많이 쓰죠. 와이자오 부장 같은 경우에 와이장 이런 식으로 줄이던가. 즉 쌍음절을 좋아한다는 게 중국 어휘상의 특징인 거죠. 왜? 쌍음절 하면 이런 그 운율감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단음절은 늘리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원래 짝수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음절은 늘리고 그다음에 다음절은 축약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쌍음절을 고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한어는 이 쌍음절이 우세를 차지한다. 쌍음절의 단어가 우세를 차지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동음사 되게 많다는 거예요. 왜? 중국어의 보통화의 음절 체계는 한 400여 개인데 한자는 몇 천 개, 몇만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몇만 개가 되는 한자를 400개 정도의 음절로 대체를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발음은 똑같은데 한자가 다른 경우가 무지 많겠죠. 예를 들면 얘네는 다 뭐예요? 발음은 하나예요. 이. 근데 한자는 다 다르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음성이 같다 동음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동음자는 글로 썼을 때는 똑같죠? 글로 썼을 때는 구분이 되죠. 근데 소리로만 들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동음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치중考试라고 했을 때 밑에 건 중간고사, 위에 건 기말고사죠. 발음 똑같죠? 그럼 들었을 때는 문맥상으로도 기말고사인지 중간고사인지 구분이 힘들겠죠. 그럼 서로 의사소통상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문자의 형태는 다른 이형 동음이라면, 예를 들면 셩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 생기가 있다라는 뜻이고 어떨 때는 화내다라는 뜻이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글자까지 똑같은 동형 동음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어는 이런 동음 음절이 많기 때문에 구어상에서 서로 소통을 할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 이게 이제 어휘상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다. 자, 근데 현대 한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문법 특징이다. 문법 특징. 자, 그럼 이 현대 한어랑 쉽게 영어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세 개의 어휘를 어떤 이런 형태 변화 여부 뭐 이런 것들로 뭐 혹은 뭐 의미 이런 체계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영어 같이 계속 그 형태 그 문자의 형태 자체가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굴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똑같이 나도 주어 자리에 오느냐 목적어 왜 오는지는 I가 되기도 하고 미가 되기도 하고 시제에 따라서 뒤에 뭐 ed를 붙이기도 하고 ing를 붙이기도 하고 계속 문자의 형태가 변하잖아요. 품사에 따라서도 뭐 유머러스, 유머 이런 식으로 이제 품사에 따라 다르고, 즉 영어 같은 경우 형태 변화를 통해서 뜻이나 문법적인 그런 그 의미를 전달을 하는 그런 언어예요. 이런 것들을 굴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중국어는 완전히 정반대죠. 한자의 형태가 변해요, 안 변해요?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I love him을 he로 주어를 바꾸게 되면 he loves me 이런 식으로 지금 똑같은 건데 다 다르죠. 근데 이거 중국어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와이 탄데 똑같이 타 아이워 문자 형태 자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똑같은 난데 여기는 문자가 아예 다르죠. 근데 똑같은 난데 얘는 똑같죠. 똑같은 근데 문자가 다르죠. 똑같은 근데 문자가 똑같죠. 얘도 다르죠. 얘는 똑같죠. 이렇게 형태, 문자의 형태 변화가 없는 이러한 언어를 우리가 고리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중국어는 고리버예요? 굴절어예요? 고리버에 속하는 언어 체계다. 근데 이런 고리버에 속하는 이런 언어 체계의 특징이 뭐다?
단어의 형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자는 다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我爱他,他爱我는 뜻이 다르잖아요. 我爱他라고 하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고 他爱我 하면 그가 나를 사랑하는 거죠. 뜻이 다르죠. 그러면 문자 형태가 완전히 똑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 뜻을 구별했어요?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구성 요소가 똑같은데 我爱他,他爱我 즉 문자의 형태 변화 없이 어순을 활용해서 의미를 전달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그 고리버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시제에 따라 러브, 러브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s를 붙인다던가 아니면 스터디, 스터딩, 뭐 스터디드 이런 식으로 ed, ing 우리가 뭐 미래부사 뭐 이런 거 막 배우잖아요. 영어권의 이런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형태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어는 시제에 따라 예를 들면 吃 같은 경우에는 먹고 있다. 그럼 在吃 먹었다. 吃了 뭐 먹어본 적 있다. 吃过 이런 애들이 뭐예요? 조사, 부사 이런 것들을 붙여서 시제감을 주거나 이렇게 어기, 느낌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하죠. 즉 이런 것들을 통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품사의 개념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성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게 실사와 허사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사는 그 문장 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예를 들면은 명사, 대명사, 수사, 양사, 형용사, 동사 이런 것들을 실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외에 문법적인 의미만 전달을 하는 조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 의성사 근데 부사는 허사에 속해요. 중국어에서. 근데 어쨌든 이런 아이들은 허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는 허화되어 있고 없고 문법적인 기능만 담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어는 바로 이 어순과 허사를 이용을 해서 그 실제적인 의미의 변화나 아니면 문법적인 의미의 기능을 전달한다. 이게 영어랑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不很好 하면은 不太好. 근데 很不好 하면 非常不好 뜻이 다르죠. 我的弟弟 그러면 나의 남동생인데 我和弟弟 그럼 나와 남동생 구조가 또 바뀌게 되죠. 수식 관계에서 또 이런 식으로 연합 병렬 관계로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문법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순과 허사가 중요하다. 여기에서 무려 4번 시험이 출제됐다. 오늘 제일 중요한 최다 출제 주제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법 특징이 있냐면 이걸 먼저 볼게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他们饭后散步散步是一种很好的运动我喜欢散步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산부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산부의 품사는 자 우리가 여기서 품사랑 성분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품사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예를 들면 사물의 명칭, 명사죠. 그 명사를 대칭하는 말, 대명사죠. 동작, 존재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 동사죠. 아름답게 묘사하거나 꾸미는 말, 형용사죠. 이런 것들이 품사이고 근데 얘가 이 문장 내에서 주어가 된다, 수어가 된다, 부서가 된다, 보어가 된다. 이건 성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품사는 특징 성질에 대한 것이고 성분은 기능에 대한 것인데 이 문장 내에서 주체가 되는 역할을 한다. 그럼 주어. 이 주어를 설명하거나 서술하거나 묘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럼 수어. 그렇죠? 그리고 이 수어의 지배를 받고 수어와 관련된 대상, 목적어. 뭐 이런 목적어를 앞에서 꾸며준다. 관형어. 뒤에서 보충해준다. 수어를 뒤에서 보충해준다. 보어. 수어를 앞에서 꾸며준다. 부사어. 이런 것들이 문장 성분이에요.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품사는 동사예요. 그렇죠? 근데 탐은 판허 산부라고 했을 때 이 산부는 뭐예요? 수러. 그렇죠? 밥 먹은 후에 산책을 나갔다. 수러. 근데 산부, 是一种很好的运动 이라고 하면 산부는 좋은 운동이다. 라고 하는 설명의 주체가 되죠. 그럼 주어죠. 그리고 我喜欢散步 라고 했을 때 이게 중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대부분 그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게 명사, 수어 자리에 오는 게 동사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중국어에도 대부분 뭐 명사, 대명사 이런 것들이 주어나 목적어를 담당을 해요. 근데
산부 같은 경우는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시환 자체가 그 동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동사라서 여기서는 목적어가 되는 거죠.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나는 산책을 좋아한다.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 산책가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어미가 변하잖아요. 우리는 전체가 다 굴절하는 건 아니고 끝에 어미만 변하는. 아까 제가 굴절어랑 고리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어미만 변화하는 우리나라 말이나 일어 같은 것들을 그 사이에 낀 교차어라고 얘기를 해요. 어미의 변화로 이런 그 영향을 주는 중간 정도의.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의 성분이 되려면 형태가 변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어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중국어는 어떻다는 거예요? 얘가 수어로 쓰이든 주어로 쓰이든 목적어로 쓰이든 문자 형태상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고리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일한 품사임에도 불구하고 문장 내에서 형태 변화 없이 다양한 성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주로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가 되고 동사는 수어가 되고 1대1의 관계예요. 근데 중국어는 동사가 수어도 되고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다양한 성분이 될 수 있죠. 이것을 품사의 다기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의 품사가 형태 변화 없이 다양한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이게 영어나 우리나라 말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다. 근데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자, 우리가 자, 잠시만요. 자, 꽝저 방스라고 할 때 꽝 뒤에 저 붙었어요. 그러면 이때 꽝은 사전을 찾아보면 품사가 되게 많아요. 동사로 쓰일 때는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어깨를 드러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문장 성분사능으로는 뒤에 어깨를 드러내다. 목적어를 가지고 왔고 뒤에 꽝저 동태종사도 가져왔기 때문에 얘는 동사예요. 수어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꽝 동주의 부동쇼라고 할 때 이때 꽝은 오직 겨우라는 거예요. 입만 막 나불나불 거리고 손은 몸은 움직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때는 오직 겨우라는 부사, 문장 성분상으로는 부사어예요. 부사는 부사어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사어는 수어로 꾸며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띠반이 자더 팅꽝이라고 했을 때 자더怎么怎么样 여기는 보어에 해당하는 자리죠. 근데 이때 꽝은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묘사 형용하는 말은 형용사죠. 근데 여기서는 보호 자리에 쓰였어요. 그쵸? 자, 그리고 그 공스 명칭하오员工脸上也有光이라고 했을 때 이때는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거잖아요. 이오의 목적어로 쓰였죠. 그리고 있다 없다 이오 메이오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명사밖에 없어요. 동사 형용사는 안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 총 4개의 지금 품사를 겸하고 있죠.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겸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겸유. 그래서 중국어는 겸유사가 많은 것도 특징인데 위에 거랑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얘는 품사는 똑같은데 문장 내에 다양한 성분으로 쓰인 거고 얘는 형태 변화는 없죠. 꽝이라고 하는 글자의 형태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동사, 여기서는 부사, 여기서는 형용사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품사를 겸하고 있어요. 이건 겸유사인 거죠. 품사적으로 봤을 때 형태 변화 없이 여러 개의 품사를 가질 수 있다. 근데 얘네들의 공통 원인은 뭐라고요? 형태 변화가 없어서 가능한 거죠. 문장 성분적 관점에서는 다양한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다기능성을 가지고 품사적 관점에서는 여러 개의 품사를 겸할 수 있다. 겸유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의 공통 원인이 형태 변화가 없는 고리버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방금 중국어는 허사의 변화를 통해서 그렇죠? 다양한 문장 성분을 그러니까 문법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사, 어기조사. 예를 들면은 시타마 개야? 시타바 개구나. 시타노 오 개구나. 어기를 어떻게 전달을 해요? 뒤에 어기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어기를 전달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허사예요. 그래서 중국어는 어기사, 뭐 조사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고대 한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고대 한어 같은 경우에는 이른이라고 해요. 그냥 한 사람. 근데 현대 한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른. 거가 뭐예요? 명사의 양을 세는 양사예요. 그쵸?
자, 그래서 현대한어가 고대한어랑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문법 특징 중에 하나가 양사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 명사에 해당하는 전용 양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양사가 많죠. 나무 한 그루, 공책 한 권, 뭐 이런 식으로 종이 한 장. 근데 중국어의 양사는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고 거의 모든 양사가 전용 양사를 가지고 있고 전용 양사가 없을 경우에만 이 거를 붙여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항상 수량명, 즉 수사와 양사가 같이 결합을 해야 비로소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즉 양사가 굉장히 발달했다. 이게 현대한어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거는 고대한어랑 비교해봤을 때 특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랑 비교해봤을 때 형태 변화가 없는 고리버이기 때문에 이런 다기능성과 겸유가 나타난다. 그리고 의미 변별을 위해서는 어순과 허사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고대한어와 비교해봤을 때 이제 양사, 그렇죠? 그리고 이런 그 조사, 어귀조사, 허사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했다. 이거.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법 특징이 뭐냐면, 자, 이것도 이제 영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인데, 우리가 나중에 어휘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긴 할 건데, 일단 여러분도 단어, 구, 이런 것들의 차이점은 좀 아시죠? 예를 들어, 띠천 하면 지진 이란 단어죠. 근데 이 단어와 단어가 조합이 되면 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띠미엔 전동 하면 띠미엔이라는 단어와 전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서 띠미엔 전동 되면 이때는 구가 돼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띠미엔 전동 럭 해서 그 어기까지 하나 붙으면 문장이 돼요. 근데 얘네들은 다 무슨 구조예요? 땅이 흔들리다, 지면이 흔들리다, 지면이 흔들렸다. 다 주어와 수어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어는 이게 단어가 됐든 구가 됐든 기본적으로 주술, 동목, 보충, 수식, 병렬의 5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내부 구조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중에서도 주술형, 동목형 뭐 이런 게 있고, 구 중에서도 주술구, 동목구 이런 게 있고, 문장에서도 주술문, 동목 구조의 문장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예제를 많이 확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그 해설 내용이고요. 오늘 사실은 굉장히 천천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그 미리 예습을 사전에 못 해왔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까지 이제 자세하게는 못하니까 다음 주에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최다 출제 주제 요거는 꼭 미리 이제 예습을 해가지고 오셔야 된다. 자, 그래서 잠시 쉬면서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학 기출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오늘 풀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주제가, 여기서 보시면 이 그 기출문제집에 이렇게 위에 주제 리스트가 있고, 여러분들은 여기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 있죠. 노란색. 이거는 우선 주제.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이거는 최다 출제 주제, 이 우선 주제 중에서도 제가 뽑아서 최다 출제 주제를 드린 거고, 일단 얘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회색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겠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최다 출제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출문제집 7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죠. 얘는 최다 기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로는 7페이지에 해당을 하고요. 요거를 지금 제가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쉬시면서 이 7페이지는 꼭 한번 미리 풀어보세요. 그리고 원래는 오전에 이론 해설이고 오후에 기출 특강인데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학 마인드맵 하면 바로 어학 기출 풀고, 문법 하면 바로 문법 기출 풀고,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시간 관계상 10페이지를 여러분이 다 풀 시간은 없으니까 일단 이 7페이지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10분 후에 바로 기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 답안은 오늘 미리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풀어보시고 답안 맞춰보시고 계세요. 잠시 쉴게요.